어, 정규 분포의 특성 오늘 공부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여러 대표값이나 삼포성 뭐 이런 얘기들 공부해 왔고 또 마지막쯤에는 복수응답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퍼센타일이라는 것도 공부했죠. 범위라는 것도 공부했고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죠?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하고 표준 오차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이 표준 편차하고 표준 오차는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표준 편차는 우리 대상자들 그러니까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데 어떤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려고 할 때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것을 쓴다고 그랬고,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 아니면은 그러니까 꼭 모평균뿐만이 아니라 모비율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근데 모수가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할 때 우리가 표준 오차라는 것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모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표본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값 가지고 추정을 해서 모수가 있을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표준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표본 분포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표본들로 이루어진 분포 있죠. 표본 분포로 이루어진 데서 그것들을 쭉 평균들을 내보면 그러니까 그 평균값들을 쭉 끄집어내서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를 할 것이고, 정규 분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그게 바로 표준 오차가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림 기억나시죠? 그림 사람들 이렇게 있고 5개씩 쭉 뽑아가지고 각각의 평균을 쭉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루어진 분포를 이렇게 보고 그 분포에서 다시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것이 표준 오차가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분산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분산 분석하는 기초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분위수 뭐 이런 얘기들 했죠.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박스 앤 플롯 그 그림도 기억나시죠? 박스 앤 플롯 있었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중위수였고, 그 다음에 2사분위수, 3사분위수,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규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규 분포는 종을 엎어놓은 그냥 비유로 종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있고, 좌우가 대칭인 단봉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최빈치가 여러 개 있으면 다봉 분포가 될 텐데 최빈치가 하나인 이런 단봉 분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는 첨도하고 외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보시면 미디안 값하고 중위수, 중앙값하고 그 다음에 미인값, 평균, 그 다음에 최빈치가 모두 일치한다. 이렇게 있고, 요걸 이제 가우스 분포라고 그냥 정규 분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우스 분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 정규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면적은 1이다.
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에서는 변곡점, 정규분포의 곡선이 바뀌는 변곡점이 세 곳 생기는데 그 거리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의 거리에서 생긴다. 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1로 바꿔서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면적은 그 값이 발생할 확률을 알려준다. 그리고 표준화 정규분포의 면적은 확률 밀도를 의미한다. probability density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준화된 정규분포표의 전체 면적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림을 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술평균, 중위수, 최근값이 모두 같다.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평균을 좌측 확률이 0.5, 우측 확률이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칭이고 확률 변수 x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진다. 여기 평균이 미유, 분산이 시그마 자승인 정규분포는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평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평균값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표준 편차면은 약 68%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2 표준 편차 정도 되면 95%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3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하면 99% 정도의 면적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평균이 0, 분산이 1. 분산이 1이라는 표현이나 표준 편차가 1이라는 표현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루트 시험은 똑같거든요. 1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좌우 대칭이고요. 좌우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평균, 미디안 모두 값이 다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반이고 그렇다면 여기 50% 이쪽 50%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그림이고 이게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범위 안에가 면적을 보면 약 68% 정도 면적을 나타내 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면 이렇게 해서 한 95% 그리고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게 되면 한 99% 정도 뭐 이렇게 표시해 준다 하고 면적을 나타내 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SD가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거고요.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68% 55% 정도의 면적 99%의 면적을 나타내 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곡선이 변하는 점이 여기 변곡점이라고 그러는 데가 여기 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이렇게 곡선이 변하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측정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68%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가 이쪽으로 몰려 있다는 걸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알 수가 있다. 좌우 대칭이고 그다음에 평균, 중위수, 최빈치 모두 같고 첨도, 외도 0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점수들이 양극단을 향해서 무한대로 간다. 그렇지만 X축하고 만나지는 않는다. 거의 이렇게
점근한다. 점점 근접할 뿐이지 만나지는 않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면적은 그 값이 발생할 확률이 되고 여기 요 면적이 확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면적은 1로 본다. 1. 그래서 반은 0.5. 반은 0.5로 이렇게 보고 전체는 확률로 보면은 1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기교를 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변곡점이고요.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도 변곡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범위,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까지는 합치면 68%, 여기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합치면 95% 범위, 여기는 99%의 자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는 평균이 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자료가 다 평균은 0은 아니고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키를 이렇게 보면은 키 평균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를 만약에 이렇게 보면 평균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고 싶으면 다 표준화를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면 비교가 가능해요.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표준화시키는 그런 분포를 만들어주면 평균이 0이면서 다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면적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8%, 95%, 99%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정규분포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것들을 서로 비교를 하려면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표준화를 하려면 각각의 점수를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Z-스코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Z-스코어, Z-스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준 점수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Z-값으로 변환하려면 개체의 값 있죠? 개개인의 값 빼기 평균. 요거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우리가 분산 계산할 때 제일 기본으로 시작한 것이 이거였었죠. 그죠? 개체값에서 그죠? 평균값을 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편차값이 나오는데 편차값을 그대로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편차값을 자생을 했죠. 그죠? 자생을 해서 그것을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평균을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그게 이제 분산이었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그때는 표준 편차였었죠. 했는데 여기서도 개체의 값 빼기 평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준 편차로 나눠져요. 표준 편차로. 그러면 Z값이 되고 Z값으로 만들어진 분포들을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평균이 0인 걸로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이 되는 거죠.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하는 자료를 표준화된 점수들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Z점수의 분포에서 평균은 항상 0이 되고 될 것이고 표준 편차 SD는 항상 1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SD는 항상 1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표준 점수로 표현한다. Z-스코어, G-스코어로 이렇게 하고 평균은 항상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항상 1이 되고 이 정상 분포 내에서 정규 분포 내에 어느 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곡선 이하의 비율 면적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 면적을 구하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면적표는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표 11-8 여러분들 교재에 206페이지 보시면 이 표가 그려집니다. 이 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Z값이라고 나오죠. 그죠? Z값은 아까 여기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구한 것이 Z값이 되는 겁니다. Z값. 요 밑에가 Z값이 돼요. Z점수로 환산했을 때 요 밑에가 Z값이 되는 겁니다. 요 Z값이 구해지고 Z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20 나왔다고 칩시다. Z값이 1.20 나왔다는 것은 1.20이면 한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1.20이면 여기쯤 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요 면적은 얼마쯤 돼요? 거기 area between 0 and z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0서부터 1.2까지의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0.3849죠. 그러면은 38% 정도 면적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 여기 이제 above area above 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g 값서부터 여기 1.2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은 얼마쯤 될 것이냐 이렇게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그러면 11.51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얼마쯤 되겠어요? 50%쯤 되겠죠. 50. 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0서부터 2점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대칭된다고 그랬으니까 절대값으로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1.2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면적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보고 되고 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의 면적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면적표, 표준화 정규분포의 면적표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가 10일 때 10. 그러면 50점 이상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혹시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표준화 점수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Z 점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8 마이너스 얼마 해야 되죠? 아니 50 마이너스 68 해야 되겠군요. 예. 50 빼기 68하고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은 G 점수가 구해지죠. 그죠? G 스코어가 마이너스 1.8쯤 됩니다. 그러면 1.8이면은 여러분들 1.8 이쪽 쭉 보시면 어떻게 되죠? Z 값으로 보면 0.4641쯤 되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지만 우리는 절대 값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0부터 0부터 이 G 스코어 값까지 보면 한 46% 정도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46.41% 정도 되고 그럼 요 사이를 보면 50 플러스 46.41
50은 이제 반대편에 50% 면적이 되니까 그래서 96.4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 아까 구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고요. 68 이렇게 해서 만약에 68점이고 1점이고 그럼 58에서 68 빼면은 마이너스 1.0점 나오죠. 이거 z 값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구할 수 있는데요.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2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이 그 204페이지 그림 11-4를 보면 Z-스코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50점 맞았어요. 근데 이 집단의 평균은 68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을 Z-스코어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8점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 5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쯤 돼요? 96.4%쯤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개인 점수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할 때 표준화된 점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하면 알 수가 있다. 정규 분포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 안 하면 이 예측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그 반대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림 11-5에 보면 평균 맥박수가 6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에 있어서 맥박수 80인 경우에 Z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1.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80이라는 맥박수는 한 몇 퍼센트쯤 되냐면 100%에서 11.51% 뺀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려면 이 Z-스코어를 이용하는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서로 비교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개인의 값 마이너스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왜 우리가 표준화를 하냐? 표준화를 하면 장점은 뭐냐? 장점. 궁금하지 않아요? 왜 표준화를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나? 그러면은 서로 다른 분포들끼리 비교가 가능해요. 다 표준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같은 선상에 놓고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그 표준값의 평균값은 반드시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분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시 같은 거 할 때 어느 과목은 0점서부터 100점까지로 이렇게 구해지고 어느 과목은 0점서부터 200점 만점으로 이렇게 구해져 있을 때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평균값이 달라지면 이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비교하고 싶으면 측정 단위가 다르다든지 만점이 다른 별개의 두 개를 비교하고 싶으면 표준화시켜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점수는 80점 받아오고 영어 점수는 50점 받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50점하고 80점 비교해가지고 영어는 국어가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영어 점수에 분포가 있을 것이고 국어는 국어의 점수에 분포가 있을 텐데 그러면 각각을 표준화 시켜놓고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국어 점수가 더 잘 나은 건지 영어 점수가 더 잘 받은 건지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 표준화 점수가 유용하게 쓰인다 하고 이렇게 이 다음에 자식 키울 때 단순하게 성적 가지고 비교하시지 말고 단순하게 성적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G-스코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 G-스코어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리를 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점에 대한 기준이 달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타율과 홈런수처럼 측정 단위가 달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만점이 서로 다른 변수를 비교할 때도 표준화를 시키면 유용하고 단위가 서로 다른 변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게 이게 표준화를 해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안 써 있죠. 교재에는 안 써 있지만 하는 이유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규분포 그러는데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y는 그래서 루트 2파이 1 2의 마이너스 2의 x자승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거 미리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다 하더라 하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래서 이거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고 그래프가 그려지고 면적을 우리가 그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구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나 비율이나 확률이나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깊게 공부는 안 했지만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거든요. 꼭 정규 분포만 따르는 것은 아니고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도 있고 또 T 분포라는 것도 있고요. F 분포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T 분포표는 T 분석할 때 이 T 분포 이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F 분포는 분산 분석할 때 이 F 분포표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이 제곱 분포는 뭐 카이 자승, 카이 스퀘어 분석한다든지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중심 시 이제 이렇게 뭔가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센트럴 리밋 티어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중심 극한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예를 들면서 한 30 이상 정도 된다든지 이러면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안 하고 이상한 분포를 하더라도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정규 분포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센트럴 리밋 티어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정규 분포하지 않는 분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각각의 평균값들을 쭉 구해가지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분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 분포를 그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심 극한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통계적 추정에 관련된 모든 기법들은 이 중심 극한 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 표본수가 한 30 이상은 돼야 돼 하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 잠깐 교과서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기초통계학 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집단
기체 통계학에서 지금은 이제 추측 통계학, 추론 통계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개념들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집단, 그런 파퓰레이션은 관심 있는 개개인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표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해가지고 그 전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집단에서 끄집어낸 표본들은 모집단 값하고 항상 늘 모수가 일치하지는 않죠. 모집단의 일부만 연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오차를 우리가 샘플링 에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플링 에러가 늘 존재하죠. 왜 그러냐, 우리는 모집단 전체는 실제로는 몰라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표본을 끄집어내 가지고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값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무작위 추출 방법이 있었고 편의적인 추출 방법이 있는데, 편의적인 추출 방법은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전체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편의적인 방법을 하고, 그 외의 추출 방법으로서는 할당 표본 추출, 계통 추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점 추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간 추정,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점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 자료로부터 직접 계산된 값. 그래서 이 모수를 표본에서 얻어진 이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오차를 추정하고,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20명 있는 데서 5명 끄집어내가지고 5명의 키를 가지고 5명의 키가 여러분 전체 20명의 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5명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구자는 이 뽑힌 5명의 키를 모집단의 키겠거니 20명의 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것을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에러의 가능성을, 오차의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단정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은 모집단 20명의 키는 175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오차의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 범위 안에 있겠다 하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얘기를 하죠. 요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의 개념이 동원되는 겁니다. 표준 오차의 개념이. 그래서 일정 범위의 값, 모수가 속할 범위를 제시를 해준다. 미지의 모수의 참값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one standard deviation, one standard error 범위 안에 범위를 정해주고 이 범위 안에 있을 모수가 있을 가능성은 68%.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two standard error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은 95%. 모수의 값이.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3 standard deviation, 3 standard error 안에 있을 그 가능성은 몇 퍼센트? 99%? 뭐 이런 식으로 모수가 있을 범위를 이렇게 정해준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기간 95%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동전을 던져보면 어때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 50%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동전 이렇게 던져서 한 번 던졌을 때 50% 나왔으면 두 번째 던지면 또 뒷면이 나오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걸 계속 반복해 보면 그래서 한 10,000번 던져 보면 앞면이 한 반 나오고 뒷면이 한 반 나오고 이렇게 0.5%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이 나올 가능성은 50%, 50%다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아들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드시 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인구 집단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녀 성비는 거의 반반에 이렇게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예. 여기 그래서 실내 구간을 약 100개 정도 만들어 보면 그 중에 95개 정도는 모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봐라 하는 얘기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분포, 중심 극한 정리 여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아까는 표본의 크기가 한 3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원래 집단의 분포도에 상관없이 평균 추정값은 정규 분포하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거는 이제 시그마는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얘기할 때 시그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현할 때는 시그마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잖아요.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표본에서 나온 표준 편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샘플 크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SEM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SEM.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escriptive Statistics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SPSS에서 이렇게 돌리면 표준 편차도 나오고 표준 오차도 나오거든요. 표준 오차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그 표본의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 표본의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표준 오차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 에러가 좁으면 좁을수록 모평균이 위치할 범위를 좁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더 확신할 수가 있겠죠. 이 범위 안에 있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공식으로 보면 n의 크기를 크게 하게 되면 스탠다드 에러로 미는 작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크기를 크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크기를 크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를 해석할 때 표준 오차가 크다는 것은 추정값이 속할 범위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추정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값이 속할 범위를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추정값이 정확치 않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표준 오차가 작다고 하는 것은 추정값이 비교적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고 자료의 변이 정도는 떨어지는 것이고 표준 오차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한 추정값을 얻게 해준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표준 오차는 작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죠? 작은 것이 좋은 것이고 표준 편차는 자료 값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우리가 구한 표본에서 구한 평균값 이게 모평균하고 얼마나 가까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평균값의 정확도
를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서로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표준 오차하고 표준 편차는 용도와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모비율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수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모집단의 비율은 이렇게 파이로 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율의 표준 오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비율의 표준 오차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근데 우리가 비율을 쓰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쪽에서 통계 분석을 할 때 비율에 대한 건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 그래서 표준 오차는 꼭 평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비율에 대해서도 표준 오차를 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교재의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설, 두 개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측한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설,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설을 진술할 때, 가설을 문장으로 state 이렇게 state 한다는 표현을 할 때는, 문장으로 표현을 할 때는 변수 간의 관계로서 진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가설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 그리고 가설은 현재형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형으로 진술하기도 합니다. 현재형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문장을 쓸 때. 또 아니면은 이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진술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213페이지에 보시면 가설을 진술해 놓은 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구 가설 예를 들겠습니다. 정상 인구 집단에서 손에 쥐는 힘과 손 기능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있다 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현재형 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립 스트렝스하고 핸드 펑션하고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또는 있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 가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 가설.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연가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손에 쥐는 힘, 그립 스트렝스와 손 기능과는 상관성이 없다 하는 것이 연가설이 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가설은 힘과 손 기능과는 상관성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하고 이렇게 연가설을 정하는 거 아니죠. 연구 가설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어법니 MT에 있어 연령은 의지 사용에 프로테시스 사용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가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자존감이 낮은 환자는 자존감이 높은 환자보다 좌절감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만들기도 하고, 또 텍타일 스티뮬레이션을 가하면 말초신경 손상의 민감도 센서빌리티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설의 예가 돼요. 예를 들면 거기 10번째 가설은 이런 거 있죠. 달리기보다 파워워킹이 지방연수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달리기보다 파워워킹이 더 지방연수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는 이런 가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선 가설의 예를 이렇게 들었고요. 여기 가설 검정이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머리가 큰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는가? 이건 이제 연구의 의문점이 되겠죠. 그게 리서치 프로블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 전후의 몸무게는 변화하는가? 뭐 이런 거라든지 부모의 지능과 자식의 지능은 유전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제약회사에서 두통약을 새롭게 연구 개발한 경우에 영가설은 새로운 두통약의 효능과 기존의 두통약의 효능은 같다. 이것이 영가설이 되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새로운 두통약 효능과 기존 두통약 효능은 같지 않다. 또는 새로운 두통약 효능이 기존 두통약 효능보다 더 좋다. 이런 것들이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되겠습니다. 대개 대립가설이 연구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영가설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영가설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앰프를 여기 꺼야 되나? 앰프.